일주일 만입니다. 다들 뭐 잘 지내셨죠? 저희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모바일로 보다가 깜짝 놀랐어. 저희가 주목할 만한 팟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절대로 광고한 거 아닙니다. 박수 한번 좀 이렇게 치시고. 이건 오바야.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났어. 그거 자, 그래서 뭐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아마 선정되는 것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제 안 물어봤는데 저도 그거 딱 보고 나서 순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날씨만큼 주목을 할 만한 이제 네, 팟이 됐다는 얘기네요. 멘트가 좀 그렇다. 아무튼 좋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다들 막 거의 지쳐 있는 모습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눈에 띄는데. 네. 제 순서더라고요. 꼭. 아니 꼭 날 보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편하잖아. 네. 이 벽이야. 아무데도 없어 이쪽은.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무더운 날을 요즘 전기료 누진세를 피해서 또 화제가 되는 게 누군지.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음. 조금씩 버텨가면서 선풍기로 버텨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니까 네. 20% 인하를 한다는 줄 알고 음. 그럼 20%는 좀 덜 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 인하 효과를 이렇게 추구해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실질적인 인하. 이게 실질적으로 20%를 깎아주는 건 아니고. 그거 있잖아. 심정적으로. 그 누진 구간을요 50kWh씩 밀어준대요. 예. 그래서 더 바깥쪽으로. 그래서 효과가 제가 보니까 누진제의 가장 좀 데미지를 입는 데가 그 300kWh 그 전후에서 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가지고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제 그쯤 되면 전기요금이 5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300kW면 하루에 한 4시간 돌리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집집마다 다르죠. 이게 또 스탠드형이냐, 뭐 조그만하게 이제 걸고 쓰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다르죠.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는 게 집에 뭐 냉장고가 뭐 한 대 있느냐, 두 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TV를 몇 시간씩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 이제 전력 쓰는 양에다가 이제 에어컨의 양을 얹으니까. 근데 평소에 한 250 정도 쓰는 집이 에어컨을 이렇게 하루에 한 4시간씩 틀면은 그냥 300 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 한 4, 5만 원씩 더 나오니까 짜증 나잖아요. 3, 4만 원 내다가 10만 원 내라고. 되게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내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죠. 신경 안 쓰다가 이게 에어컨 쓰니까. 전기료 인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등록금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뭔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반값 대학생들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반값 모르겠는데요. 뭐 다 돈 내고 다니는데 이러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반값의 효과, 반값인 사실상 반값이라고 봐도 무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미디어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사실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닌 거죠. 보면 전기요금 비싸서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들 보면 스탠드형 에어컨 이렇게 딱 사놓고 안 틀잖아요. 안 틀죠. 딱 보면 무슨 뭐 저기 장승 같아요. 냉방대장군 막 그래서 딱 세워놓으면 그냥 상징적으로 자린고비가 고등어 매달고 굴비 굴비 매달고 밥 먹는 거랑 똑같은. 정작 이제 에어컨 켤 때 되면 에어컨이 안 돌아. 요즘에는 어머니들 에어컨 옆에 놓고서는 그 들고 다니는 선풍기 잘 나온 거 있거든요. 10,000원짜리. 그쵸. 네. 그거 건전지 넣고 그거 항상 그거를 얼굴 앞에다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뭔지 알죠? 네, 작은 거 테이블용으로. 저는 저번 주부터 이 애플에서 애플 뮤직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3개월 무료예요. 그래서 딱 등록하고 듣는데 아니 예전에도 무료했었어. 6개월 무료인가 뭐 해갖고. 그건 미국. 미국. 네.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3개월 하는데 이 음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지금 안 듣고 예전에 듣던 음악들 막 찾아서 듣고 특히 이제 외국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한국 쪽은 3대 기획사만 제휴가 돼 있어요. 하고 좀 일부 좀 다른 쪽이 제휴돼 있어가지고 그 뭐 CJ 쪽이나
그 로엔하고는 제휴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돌 음악들은 많이 못 듣습니다.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트와이스나 트와이스면 되지 뭐. 뭐 레드벨벳 이 정도. 대세는 트와이스. 그리고 이제 뭐 여자분들 관점에서는 이제 뭐 NCT나 그 빅뱅 정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즈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있고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알차게 보내고 계시네요. 제 차례인가요? 아니 굳이 뭐 그렇게 아니 저는 뭐 근황이랄 네. 건 없고요. 뭐 변화가 있어요? 변화도 없고요. 근황이 지금 비행기에서 7시간 기다렸다고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처음 비행기 타고 지금 와가지고 이 동네 계속 있다가 지금 녹음실 들어왔는데요. 어제 이제 비행기를 아침 일찍 끊었는데 한 7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첫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좀 며칠 있었거든요. 네. 좀 쉬러 가가지고서는 이제 물질도 하고 좀 그러려 그랬는데 물질이라는 물질. 해녀 같네요. 해녀. 전복회로. 전문 용어야 전문 용어. 물질. 그러려 그랬는데 못하고 매일 뭐 오름이나 뭐 수목원이나 약간 산 쪽으로 가고요. 바다는 또 결국 못 갔어요. 못 가서 이제 한 중순쯤 가려고요. 제주도도 바로 중순. 폭염이었어가지고 저는 거기 좋더라고요. 어디야? 오름 중에 다랑시 오름이라고 그 아주 그 등산로가 잘 돼 있어요. 저 제주도 갈 때 자주 올라가는데 또 친구들 끌고 올라가면 친구들 욕을 하는 곳이라서 참 좋아합니다. 욕을 왜 해요? 욕을 먹으면서 올라가야 좋은가 봐요. 그 올라가 보시면 욕을 하고 싶어져요. 왜 그렇지? 그게 등산로가 보통 이게 꾸불꾸불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직선이에요. 그 경사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높이에 비해서 올라가면은 그 성산일출봉이랑 그쪽이 쫙 보이고 되게 예쁜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특히 여름에는 저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목 쪽에 뒷덜미 쪽에 선블락 같은 걸 안 바르면 무조건 타요. 올라가 보면 굉장히 보람찬데 과정이 참 좀 힘든 이 오름 중에 하나라서 지금 욕을 좀 먹기 좋죠. 예. 알겠습니다. 뭐 다들 근황이 다들 좋으시네요. 바꾸는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본인. 그러네. 예. 저는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이제 저기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가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돌아가면서 이사를. 대한민국 이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하죠. 네, 이사 나중에 한번 날짜 저기 잡아서 나중에 부동산 한번, 특집으로. 한번 부동산 특집 하고요. 무슨 피난민이야. 맨날 제가 저기 그 사무실에서 요새 숙식을 해결을 하는데 집이 없이 사무실에서. 집이 없이.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처절하네요. 예. 이 폭염에 폭염에 에어컨은 있어요. 아. 에어컨은 있어서 다행인데. 더 나을 수도 있네요. 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예. 그러니까 삶의 공간하고 일상의 공간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하다가 예. 한번 이제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깨진 거잖아요. 바닥 이제 시멘트 바닥에 자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서 자요? 거기 뭐 네, 소파도 없고. 굳이 소파를 뭐 살까 이제 절약 정신으로 안 사고 버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라꾸라꾸 침대 이런 것도 없어요. 네, 라꾸라꾸 없어요. 버티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네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뭐. 시멘트 바닥에서 자면 이거 일이 안 돌아가는 게 다행이네. 아니 여름이라 하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 이사 언제 하세요? 이사 빨리 해야겠는데 인테리어를 좀 멈추고라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뭐 팟캐스트 이름은 손 없는 날. 글이 하나쯤 올라올 때가 됐어요. 너희들 이사는 언제 끝나냐. 글이 한두 개쯤 올라올 때가 됐네. 그러네. 그 다음 주는 접니다. 예. 아직 안 끝났네요. 또 하네 이사. 네.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면서 할 것 같네. 아니, 미디어 들어가야 돼요 저희.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미디어 이론에 대한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솔직히 뭐 미디어와 관련해서 이론을 집중적으로 파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념의 시대인 만큼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디어에 숨겨진 이론들은 뭐냐, 미디어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그걸 이제 시대 상황의 맥락하고 좀 같이 살펴보고 현실의 문제와 적용시켜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기획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재밌는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네. 정리하고 보니까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없는 너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핵노잼.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미디어 이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어서 두 파트 정도로 쭉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까 해요. 그다음에 뭐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저도 이제 그쪽에서 잠깐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미디어 이론 하면 되게 딱딱한데 가급적이면 이론 부분은 좀 제외하고 바로바로 중요한 쟁점 위주로 해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자가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좀 너무 과한 용어죠. 기레기죠, 기레기. 기자가 기레기로 취급받는 이 상황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미디어 이론에 관련된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를 바꿨느냐,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느냐와 관련된 입장에서 중요한 쟁점을 뽑아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가가 이제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아니라 그분이 있죠. 마셜과 맥루.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환상의 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뭐 앞에 전반부는 이제 쭉 그 얘기가 나오다가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죠. 아무래도 미디어가 사회를 어떻게 바꿨느냐와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은 이거예요. 통치의 효율성이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음성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발전하고 쭉 그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메시지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고려시대 인쇄술이 제일 많이 발전했고 제일 빨랐다. 이렇게 배우는데 구텐베르크 인쇄술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 아닐까요? 네. 뭐 그건 간단히 얘기를 하면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는 활자를 그 전에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 봤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속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는 기본적으로 한자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 한자는 이게 만약에 이 활자를 다 찍고 나서 이거를 뭐 재활용한다라든가 뭐 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글자도 너무 다양하고 뭐 거기 글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가 어디 다시 쓸지 예측도 안 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구텐베르크 활자 같은 경우는 이쪽 유럽에서 쓰는 이 글자들이 네. 뭐 대문자, 소문자, 뭐 문장 부호 뭐 이런 거 해봤자 한 5, 60개 많아야 한 100개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재활용도 쉽고 예측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구텐베르크 의미가 있는 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활자를 가지고 인쇄물을 찍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고려 시대에 뭐 최초의 금속 활자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뭐 자랑스러울 수 있죠. 자랑스럽죠. 저는 별로. 저는 별로. 저는 솔직히 네. 진짜 별로예요. 그래 그 금속으로 하는 게 힘들죠. 네. 금속이 뭐 딱딱하고 고온에서 녹고 하니까 힘든데 그거 말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이 서양에 비해서 꼭 이제 처진 것이 아니고 당시에도 그들보다는 훨씬 더 앞선 기술이 가지고는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만큼 대중화되거나 이제 보급화돼서 영향력을 이제 미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데, 뭐 기술 자체나 그 어떤 사료적 가치로서는 뭐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쟁점이 이제 이거죠. 미디어가 얼마나 세상을 바꿨느냐, 사회를 변화시켰느냐와 관련 쟁점에서 봤을 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어쨌든 서구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은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에 지식의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주도적인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게 라틴어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좀 한자를 쓰던 것처럼. 근데 그런 언어들이 개별 국가의 언어들로 다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이제 그
개별 국가의 언어들로서 그 자기들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이게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셜 맥론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언어들이 좀 통합이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약간 좀 베리에이션이 네. 있던 것들이 이제 텍스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 좀 점점 이제 문자에 종속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문자와 그 추상적 사고 아니에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어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쇄물 기준으로 점점 이제 합쳐지는 거죠. 중국어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방언들 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글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지금도 이게 워낙 복잡한 그 문자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중심으로 많이 이제 통합이 돼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족의 개념, 내셔널의 개념 있잖아요. 이 내셔널의 개념이 점점 이제 그런 언어에 종속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동양은 사실은 굉장히 지리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 세 나라를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은 반도에 있고 일본은 섬에 있다 보니까 인적 교류가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혈연적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 왕래가 엄청나게 많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문자를 중심으로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지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활자 때문에 네. 어떤 하나의 표준이 생긴 거잖아요. 네. 당시에. 네. 그래서 그 표준으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통합시키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네. 활자 매체가 네. 이제 하게 됐다. 그렇죠. 인쇄와 활자 매체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와 지배의 효율성을 아주 긴밀하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해석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말이 같은 말을 써야 네.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막 아니, 동네마다 달랐는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공통점이 생기니까 지배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엔 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역사도 왕권을 좀 중앙 집권화나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모든 거를 이렇게 좀 통일시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야 효율적 통치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구 그런 문자 매체의 통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결과론적인지 몰라도 그렇게 돼서 효율성이나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그렇게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지식이 이제 보급되고 확대되는 어떤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네. 저희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조선시대 때 한글 창제를 둘러싼 논란이죠. 한글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 그럼 백성들이 추상적 사유와 똑똑해진다. 그러면 우리 사대부들이 걔네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 지금 너무 언어잖아요. 이거 지금 활자 매체니까. 아니, 활자 매체와 네. 언어를 같이 포괄해서 우리가 네. 보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네. 근데 그때 사대부들이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한자보다는 한글이 인쇄하기 훨씬 유리한 문자 체계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대부들이 그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해석의 의미죠. 그건 말하자면. 네, 그건 나중에 네. 지나고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게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한 반대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최말리가 실제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대부가 한글 사용의 어떤 확대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거는 한문을 쓰는 것이 자신들만의 어떤 특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귀족을 나누는 하나의 굉장히 차별성이 됐었던 것이 이제 글인데, 예, 한글 보니까 너무 쉽고 일반 백성이나 평민들도 다 알아서 소통할 수 있으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특권, 그러니까 제가 선긋기를 한 제가 거. 말씀드린 게 약간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 서구에서 인쇄술이 발달한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지식의 보급화와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개별 문자가 이제 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책이 대량 보급되기 시작한 거니까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 실제로 그 금속 활자를 처음 만들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것들은 그간에 있었던 이게 구전되던 텍스트들이나 필사로 전해져 오던 텍스트들을 활자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예.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 그게 한 200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맥루언의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좀 창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 200년들 동안 이제 뭐 신화라든가 뭐 과거에 전에 오던 뭐 기본적으로 성경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책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활자화가 되면서 필사에 비해서 비용이 이제 점점 내려가고 그렇죠. 비용대로 빨라지죠. 예. 효율성도 높아지고. 처음에 활자를 만들 때는 수고가 많이 들지만 이게 뭐 100권, 200권, 300권 가면 점점 비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쇄물이 그때부터 가격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